이 가지문 해설을 할 건데 가지문의 원래 제목은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심리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심리학. 선생님은 뭐 MBTI인가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입에서 그런 거 나온 그런 말 해본 적 하나도 없죠. 선생님은 그런 걸 신뢰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거를 갖고 나를 규정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혐오해. 선생님은 그렇게 쉽게 함부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 신지학 선생님이 나한테 MBTI 뭐 얘기 한번 하다가 제가 한번 광분한 적이 있었죠. 네가 뭔데 나를 그따구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적용하냐고. 난 나라고. 난 나도 규정을 잘 못 짓겠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규정을 짓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은 MBTI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뭐 넌 T야? 뭐 I야? 뭐 이지랄들 하잖아. 그 뭔데 그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모두 16개. 야, 그럼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다 16개의 성격밖에 없냐? 막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그 김병수 수학선생님이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부류라는 거죠. 그것도 쉬웠죠. 그런 부류 정하는 것도 싫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선의 베푸는 걸 좋아하고 이게 화를 막 내지도 않고 이게 차분한 성격인데 어디 나한테 막 이러냐 그랬죠. 잘했지. 자, 심리를 얘기하려면 그렇게 단정 짓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성격이? 그냥 물어볼게요. 정답은 없을 테니까 어차피. 나이스? 그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그럼 그게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T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막 알아도 자꾸 까먹으려고 노력하죠. 준우야, 너는 선생님 성격이 어떤 것 같으니? 좋아 보인다고? 그래,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니? 그런데 선생님은 어디 가서 못됐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되게 못됐다. 그러니까 못됐다가 아니라 진짜 못됐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죠. 그럼 내가 못됐어? 화를 내지 않는다고요. 못됐나 보네 내가.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떤 그룹은 나한테 배려의 아이콘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아이콘인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배려하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여기에서 가장 배려 있었다. 배려심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어요. 이런 말도 들어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못될 수가 있느냐. 되게 못돼 처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사람이란 건 이렇게 한두 가지의 성격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사람 중에 못된 사람 누가 있어? 아무나. 서진이구나. 이 자동 반응이네. 근데 한주야, 서진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서진이 되게 착한 면이 있다니까. 나쁜 면도 있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한주 너 뭐 마냥 착할 것 같아. 너 나쁜 면 있다니까. 맞지?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규정을 짓잖아. 어떤 알파벳 이니셜 기호로 규정을 짓는 것을 선생님은 아주 많이 싫어합니다.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렇게 뭐 분트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야 프로이트라든가 뭐 구스타프 융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한참 해야지. 이 사람들도 사람의 성격은 어떻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디 감히 사람의 성격을 함부로. 야, 너희들도 되게 소중한 존재들이야. 나는 여러분들 누구를 걔는 이래. 그 학생은 성향이 이래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맹세코 여지껏 강의 20년 넘게 하면서 그 학생은 이런 경향성을 띠거나 이런 성향이야 라고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를 잘 못하겠어요. 하라고 해도. 근데 뭐 여기 선생님들 말고 선생님이 여지껏 강의 쭉 해왔을 때는 아예 규정을 짓는다고. 저런 학생은 저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졸라 극혐합니다. 그런 거.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학생들. 뭐 성인인 재수생일지라도 모르는 거야. 공부하다 힘들면은 선생님한테 이게 와락 대들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은 그렇게 대들었겠어. 얼마나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안 해줬으면 그 민감한 상황에서 했겠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대들어도 돼요. 괜찮아. 선생님은 사과를 되게 잘하는 편입니다. 이거 성격 심리 때문에. 사과는 내가 내 미안해라고 얘기를 못 듣는 동물들이나 갓난 애기한테도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사과를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잖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인간한테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과를 받아본 적은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난 사과를 꼭 하려고 노력하나 사과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아요. 다 낭비야. 시간 낭비라고 봐요. 메르스라고 기억나니? 메르스? 내가 사과해야 할 선배 선생이 있었는데 사과를 해야지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메르스 때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과할 일이 있으면 가장 빨리 가장 큰 진심을 담아서 이왕이면 직접 만나서 내가 갖출 수 있는 예절을 다 갖춘 다음에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상관없어. 갓난애기한테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럼 갓난애기한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러면 좀 단어가 안 어울리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은 이날 이때껏 살면서 내 심리, 과연 인간의 심리는 뭐가 뭔지 규정을 잘 못 짓겠더라고요. 아직도. 그리고 아마 선생님이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생이 끝나는 그날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내 말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 않니? 저런 사람은 저런 성격일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는 규정 짓잖아. 그래.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내 몸과 마음, 머리 들어왔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니? 하지만 아니려고 머릿속에 노력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그걸 입으로 뱉어버려요. 너는 T야. 너는 I야.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지.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상관없어요. 그럼 의미 없는 얘기들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비과학적인. MBTI로 사람 성향을 측정하는 거나 점집 가서 내 점괘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점괘도 그냥 점괘 아니야. 아무리 미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데이터 통계가 있어요. 그치? 근데 난 그 통계보다도 못한 게 MBTI라고 본다는 거죠. MBTI가 몇 년?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지. 그래봤자 100년도 안 됐어. 여지껏 수백 수천 년 이 땅을 살아온 이 무당 내림굿 얼마나 이게 얼마나 나름대로 데이터들이 있겠냐 이거지. 자,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볼게. 너무 말이 길었네. 다 좋아. 다 좋은데 규정 짓지 말라는 거지.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제가 한번 광분한 적 있었어요. 그 식사 자리를 일어설까 또 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볍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야 이렇게 부리더라고. 내가 그런 거에 놀이가 내가 그 상대방이 정한 거기에 내가 규정당해야 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아주 나쁘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참고는 하되 그런 걸로 규정당하지 마. 응? 얼마나 귀한 아들 딸들이야. 응? 자, 보세요. 첫 번째 단락. 19세기에 이거 리모컨이 좀 있으면 더 좋겠는데
19세기에 분트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분트라는 학자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그냥 정신이에요. 인간의 정신세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정리는 제가 또 따로 할 거예요. 단락을 읽어보자는 거야. 우리는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겠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 심리학을 주창하였다. 이거 예상 문제인데 주창하다가 주장하다의 오타다. 맞아 틀려? 모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창하다는 것은 뭐냐면 창이 노래하는 거야. 창가하는데 야 뭐 창 한번 해봐. 창 노래하다. 노래 부를 창자예요. 주창이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주의 어떤 사상 이념을 가장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듯이 자신 있게 가장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들이 주창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만 해. 이건 내가 최초로 가장 앞서서 부르짖는 내용이야라고 할 땐 주창하는 거죠. 주창이란 것은 먼저 앞선다라는 게 더 강해요. 내가 최초다, 내가 처음이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게 주창이야. 알겠죠? 주장이란 건 뭐냐면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걸 주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도인데 말도 안 되는 이 사상을 주창하는 것은 너무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 지금 흐름이 이런 시대적 흐름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창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어울리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장은 어떨 때 쓰일 수 있냐면 그 범인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 쓰겠죠. 주장이란 건 의견적 성격이 강하고요. 주창하다는 것은 가장 먼저 앞서서 외치는 그런 게 좀 더 강해요. 그러면 분트는 주장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되게 중요해라고 거의 최초로 외쳤던 사람이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 요 의식이란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이래요. 모든 정신작용. 그런데 분투는 여기서 끝! 프로이트가 있는데요.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뭘 알게 되었냐면 인간에게는 분트가 얘기했던 의식 말고 무의식도 있어.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분트는 무의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칸트는 그러니까 분트는 뭐만 얘기했어? 의식만 얘기했는데 칸트는 의식 말고 무의식도 있어. 그래서 이에 이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여긴 거야. 그리고 정신 분석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정신 세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규명하려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락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는 맨 처음에 누가 나와? 분트가 나오죠. 분트는 몇 세기야? 19세기. 분트는 19세기 사람이고요. 분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정신세계는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로 구성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의식으로 되어 있다.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거야.
전제로 뭐 했냐면 실험을 하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뭐야? 인간의 정신 다음에 행동, 정신과 행동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걸 뭐라고? 실험 심리학이라고 얘기했지? 맞죠? 맞죠? 이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나왔어요? 프로이트가 나왔죠. 프로이트는 뭘 얘기했냐면 프로이트는 인간은 의식만 있는 게 아니야. 뭐랑 뭐가 다 있다라고 얘기했어.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 무의식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하였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죠. 그리고 얘네를 의식과 무의식이 있었을 때 방향이 무의식이 의식을 뭐 하는 거야? 지배한대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지배하는 인간은 뭐라고요? 비합리적인 존재예요. 비합리적인 존재.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해. 이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얘기하고자 했냐면 정신분석 이론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는 실험심리학 얘기했죠. 얘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단락 끝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 큰 인물은 두 사람이 나와요. 분트와 프로이트. 분트는 인간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실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작용과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했고요. 그러한 학문을 실험심리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등장해서 노 인간은 의식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병자들,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도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의식과 무의식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어. 그래서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인데 깨어있는 상태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지가 못할 거다. 그래서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한 정신분석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괜찮아? 두 번째 단락 가볼까요? 두 번째 단락.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제 프로이트가 이렇게 이어지네요. 인간의 정신세계 중에서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야.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심연, 무의식의 깊고 깊은 속에는 원초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터 있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초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원초화는 뭐라 그래요? 원초화는 말 그대로 원초적인 거니까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이다.
얘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이다. 반면 요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나 뭐 하고 싶다, 밥 먹고 싶어. 근데 밥을 못 먹게 했어. 그래서 그건 외적 상황이죠. 나 지금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지 마. 그러면 누군가가 외적으로 먹지를 못하게 한 거잖아. 그래서 외적 상황 때문에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아의 욕구를 얘는 지연이라든가 좌절된 원초아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거야. 야, 이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욕구를 사회의 룰에 맞게 해결하려는 거죠. 나 저거 먹고 싶거든? 근데 뺏어 먹으면 돼.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 도둑이 되니까. 그럼 돈을 주고 그걸 먹으려고 하겠죠. 먹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더라면. 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초자는 뭐야? 도덕률에 따라 원초와의 욕구를 억제하고, 초자는 자아를 넘어서는 거죠. 도덕률에 따라서, 도덕률이 법이에요, 법. 도덕이나 법이나 뭐 규칙이라든가 나름의 법률이라든가, 그냥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룰,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가 허용한 룰에 따라서 얘는 원초아의 욕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길 원하죠.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부모님의 어렸을 때 나에게 했던 가정교육이라든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 그래서 얘는 부모의 영향이 크고요. 종교의 영향이 크며 가치관의 영향이 크고요. 결정적으로 얘는 후천적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얘들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봐봐. 이 그림은 대단한 건 아니야. 쭉 그어놓으면 윗부분은 의식이고 아랫부분은 무의식이거든요. 의식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해. 자, 아예 의식 바깥에는 전혀 없는 원초아라는 게 있는데, 이 원초아는 내가 뭘 할 수 없어. 그냥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나 먹고 싶어, 나 자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이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천적인 거야. 그래서 원초아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의식과 무의식에 걸터 있는 게 자아와 초자인데, 자아는 여기서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뭔가 욕구를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연되거나 늦춰지거나 좌절된 그 원초아의 욕구를 무작정 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인정한 규칙이나 도덕이나 법률이라든가 조례 등에 맞게끔 하려는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초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프레스해버리고 눌러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와, 저 사람 완전히 청렴해, 결백해. 저 사람은 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줍질 않아. 돈이란 건 좋은데. 이런 부모님의 가정교육,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정교육, 종교, 가치관, 이런 거죠. 원초아의 욕구를 억제하려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좀 강한 사람들이, 초자가 강한 사람들이 되게 바르고 답답하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은 어느 쪽이냐면 굳이 따지자면 또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땐 이렇습니다. 어쩔 때는 이쪽이 좀 더 강해요. 밤에 막 먹거든요. 3시간, 4시간. 어쩔 때는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좀 참다가 사회가 용인되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인간이란 것은. 괜찮아?
괜찮죠? 나 이제 페이지 넘어갑니다. 요 세 개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러한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원초와 자, 초자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성격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개인 성격은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지? 초자, 자, 원초화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면서 뭐가 형성돼? 개인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원초화가 강하다. 그러면 원초화가 가장 강할 때는 어떻다라는 거죠? 너무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충동적이겠죠. 이번엔 뭐가 강할 때? 초자가 강할 때는요. 초자가 강할 때는요. 너무 도덕을 잘 지키려는 원칙주의적이겠죠. 그러면 자아는 뭐야? 이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자아는요. 뭐 하냐면 얘네들 사이에서 자아는 뭐 하냐면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 자아가 잘 발달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잘 발달될수록 정신적 균형으로 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아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진다. 깨져서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기죠. 그러면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아는 얘를 조정하는데 자아는요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정신적 균형을 위해서는 자아 발달이 중요하죠. 만약에 자아 발달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되면 정신적 균형이 깨지는 거죠. 맞죠? 정신적 균형이 깨지면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기죠? 불안감이 생기면 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단 말이야. 불안감 해소가 만약에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줄 아니? 해소를 위해서 뭘 끌어들여요? 방어기제. 방어기제를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방어기제라는 게 뭐야? 방어기제라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함, 그 다음에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거죠.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한주한테 이렇게 하면 나 꿀밤 때리려나 보다. 난 때리려는 게 아닌데 손만 다가오면 이렇게 피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방어기제예요. 내가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많이 하지 않니? 많이 해요. 선생님도 많이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 악의의 거짓말도 많이 하죠. 근데 거짓말 하다가 들킬 것 같으면 조금 귀가 빨개지거나 입술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르 떨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해? 뭐 시선을 딴 데 돌리거나 그런 거 있지. 그건 다 방어 기제예요.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방어 기제가 자동으로 생긴다. 괜찮아? 괜찮아요?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 방어 기제는 억압이 있고요. 승화가 있어요. 억압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억누르는 겁니다. 승화는 그러한 욕구를 아예 가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예술가들이 많이 이런 거 하죠. 그렇지?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방어 기제의 종류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바꿔볼게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 또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의 종류에 따라 성격 형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이 밑줄 친 말과 선생님 위에 쓴 말은 같은 말이야. 무조건 똑같은 방어 기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방어 기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도 결정짓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걸 보시면 이렇죠. 프로이트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되어도 어떻게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까지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심리치료 같은 거 보면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뭐 폭행을 당한 적 있었나? 아니면 어두운 골목에서 무서운 짐승을 보았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기존 이론에서 간과한 분틈 안에도 무의식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어떤 지평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의 필요성을 프로이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죠? 좋아요. 질문 괜찮아? 괜찮아? 유나야 괜찮아? 자, 가인이 괜찮아? 좋습니다. 좋아요.